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그 전환점을 맞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번 전쟁의 성격, 그다음에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한러 관계, 러브 관계, 그리고 전쟁의 파급 영향,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함의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대전환점을 맞고 있는데요. 지금 언론에서는 엊그제 지금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들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우크라이나 그 자체에서는 자기들이 뭐 대반격이 시작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고 지금 동부전선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앞서서 요거는 저희가 작성할 때는 지금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어제 그 우크라이나를 그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강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과 마찬가지로 거기 드니프르 강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넓은 강입니다. 여기에 그 댐이 6개가 있어요. 근데 제일 하류에 있는 제일 큰 댐이 어제 폭파가 됐습니다. 폭파가 돼가지고 대규모 홍수의 가능성이 예상되는데 무려 그 댐의 어떤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소양강 댐의 6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데 이걸 누가 터뜨렸느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터뜨렸다고 그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댐은 현재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라는 유럽에서 제일 큰 원자력 발전소 단지가 있고 이 댐에서 그 냉각수를 공급하고 해왔던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댐이 폭파된 거는 지금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했다고 그러고 미국은 아직까지는 그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가 자작극으로 했는지 러시아가 했는지 아직 뭐 그런 판단을 안 내리고 있는데 그것은 뭐 우크라이나가 자작극이라기보다는 아직 러시아가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미국이 잡지 못해서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합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은 작년 2월 24일 날 발발한 이래 지금 15개월 하고도 지금 한 열흘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긴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는 지난 한 8, 9개월 동안에 바흐무트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한 공방전을 벌이다가 비로소 어떤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하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전환점에서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국제 정세에도 엄청난 파급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대반격 작전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엄청나게 대군을 밀고 러시아 쪽으로 밀고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1년 반 동안에 엄청난 그 인적, 물적 손해를 받고 그거를 대규모로 또 다시 그 인력을 충원하고 장비를 충원해서 그 러시아의 공세를 펴기에는 너무 러시아에 비해서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크라이나는 자기네들이 있는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아주 독특한 여러 가지 전술을 펴나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지난 4월 25일 날 영국의 그 디펜스 인텔리전스라는 정보기관, 군정보기관에서 작성한 그 전황 지도입니다. 지금 보면 맨 위에 그 우측의 맨 위에가 지금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맨 위의 지역은 루간스크, 그 다음에 좀 더 지는
지역이 있어요. 돈바스라고 쓰는 좀 더 지난 지역이 도네츠크,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자포리자주, 그 다음에 맨 밑에가 헤르손이고, 이 밑에 요거는 다이아몬드 같이 생긴 요거는 이게 크리미아 반도입니다. 요거는 벌써 2014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은 지역입니다. 그 요 지역이 지금 새롭게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인데, 이 지역이 거의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거의 잠깐 못 미치는 정도로 넓은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요. 이 네 개 지역을 지금 러시아가 침략을 해서 장악을 하고, 야 이거 이제부터 우리 땅이야 하고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좀 병합을 한 상황입니다. 물론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인정을 안 해주고 있지만요. 근데 러시아가 이걸 뭐 지켜내는 거는 뭐 그렇게 뭐 상당히 힘이 들겠지만, 이걸 우크라이나가 뺏는 거는 대반격 작전을 해도 엄청나게 아마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전황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건 내가 한 컷만 지금 여러분한테 드리는데, 이게 지금 바흐무트 지역에서 금년 3월 달에 그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폐하가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마을인데요. 하나도 제대로 된 지금 남아있는 집이 없습니다. 완전 초토화되는 게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흐무트 지역에서만 지난 8개월 동안에 거의 러시아 측에서도 10만, 우크라이나 측에도 7, 8만의 사람이 죽어나갔다. 이 지역 전투를 뭐라고 하냐면 고기 분쇄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냥 사람이 투입돼가지고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집행을 하면 투입된 사람이 4시간 생존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장큰 전쟁인데, 지금 바흐무트는 이렇게 싸우다가 지난 5월 20일 날 러시아군한테 완전히 점령을 당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아마 전술적으로 이것을 후퇴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대반격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화는 뭐 이렇게 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전쟁의 성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은 처음에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러시아가 뭐라고 했냐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러시아인을 보호하겠다 이런 명분을 세웠습니다. 아까 그 분홍색을 보여준 러시아 점령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사실 러시아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주로 러시아말을 쓰고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 그 다음에 탈나치화를 시도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비군사화라는 거는 무장을 해제시키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를 소극화시키는 거고, 탈나치화라는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집권 세력이 나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겠다. 즉 우크라이나의 현 집행부를 제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친 러시아 정부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크렘린궁 대변인이 작년 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크라이나가 전투 중단하고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중립국 지위를 명분하는 헌법을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2014년에 자기네들이 빼앗은 크림 병합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도네츠크, 루간스크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한다면 전쟁 끝내겠다. 이게 깡패 같은 얘기죠. 남의 땅, 뭐, 아마 물론 자기네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해도 거기 들어가서 점령해놓고 이렇게 하면 전쟁 끝내겠다. 이때의 입장은 지금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얘기하는 표현은 그래요. 현실을 인정해라. 우리가 장악하고 있는 4개 지역을 러시아 편입한 그걸 인정하면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처음에 우에서의 비군사와 탈나치화에 비하면 상당히 자기들의 목표를 낮춘 거죠.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체를 반식민주화 시키고 친러 정권을 세우려고 했던 건데,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누구도 예상 못했을 정도로 강하게 저항하고 정말 처절하게 싸우기 때문에 그나마 이와 같은 조건으로 낮춰진 상태인 겁니다. 크림반도 병합에 대해서는 지금 그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우크라이나한테 그리고 서방한테 요구한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안보 불가분성의 원칙이라는 용어입니다. 안보 불가분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나라의 안보 정책이라는 것은 그 인접국의 안보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제 우크라이나의 안보 정책은 러시아를 불편하게 하고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 즉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지도 말고 친서방 정책도 치지 말고 친러 정책을 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게 러시아가 한번 이렇게 해서 맛을 들이는데 중국이 얼마 전에 그대로 안보 불가능성의 원칙을 자기네들의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라는 데서 채택을 하고 채택한 이제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우리한테 끔찍한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 보고 미국하고 가까이 지내지 말고 너희 중국, 자기네 중국 편에 서라 이런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끔찍한 얘기들이 지금 말은 그냥 이렇게 순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내용은 우리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제2의 브레즈네프 독트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소련 시절에 동유럽 국가들이 자유운동을 많이 폈어요. 그때 브레즈네프가 68년도에 체코슬로바키아의 자유운동을 탱크를 밀고 와서 다 진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한 나라 사회주의에 대한 국가에 대한 위협은 사회주의 진영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해서 그걸 그 나라에서 자유화를 용납을 못하겠다 하고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중국은 중국의 주변국 한반도를 포함해서 이런 나라에서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전쟁의 성격을 보면 쌍무적 차원, 즉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차원에서 보면 주권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관 침략입니다. 문제는 이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 스스로가 주권을 인정을 했고 영토를 인정을 했고 너희들한테 전쟁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입니다. 왜 이런 그때 종속주를 써줬냐면 우크라이나는 독립했을 당시에 미국과 러시아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무려 1800기라는 어마어마한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두려우니까 또 우크라이나의 정경이 불안하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합심을 해서 우크라이나한테 안전보장을 구두로 약속을 하고 조미를 써주고 대신 핵무기를 포기해라 해서 나왔던 것이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입니다. 그런데 이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완전히 무용지물화 시킨 것이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유럽에서의 어떤 질서에 대한 러시아의 도전이다 이런 얘기인데 유럽 질서는 탈냉전 이후에 소련방이 붕괴되고 동유럽 국가가 자유화되고 하면서 사실은 유럽의 자유주의 국가들 한마디로 EU와 나토가 계속 과거 구소련의 영토였던 동유럽 국가에서 쪽으로 확대돼가는 그런 과정이었죠. 근데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러시아도 볼 수 없다 하고 일으킨 전쟁의 성격입니다. 냉전 종식 이후 나토가 동유럽으로 확대되는 과정은 99년에는 체코, 폴란드, 헝가리를 비롯해가지고 2020년에 북마케도니아까지 가입을 해가지고 지금 총 27개국이 됐었습니다.
이게 2020년 상황인데 이게 2022년 작년 러시아가 2월 달에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당시의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스웨덴하고 핀란드는 나토 가입을 안 했어요. 사실은 중립국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침략을 하자 나도 이제는 러시아 믿고 못 있겠다 하고 이 두 나라도 지금 가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핀란드는 가입이 승인됐고 지금 스웨덴은 아직 가입 승인이 안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나토에 가입을 하려면 뭐 그냥 이사회에서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그 가맹들이 찬성을 해야 돼요.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 나토에 누가 들어있냐면 여기 터키가 맨 밑에 들어있는데 이 터키가 스웨덴의 가입을 못 봐주겠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터키 내에 소수민족 투르크족이라고 있습니다. 그 투르크족은 터키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투르크족의 활동을 스웨덴이 조금 지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걸 빌미로 아예 외부 세력이 그 터키 내 쿠르드족에 대한 지원을 못하도록 지금 터키가 몽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핀란드는 가입이 됐고 스웨덴은 아직 안 됐는데 요번에 요즘 이름 바뀌었죠. 튀르키예라고. 그 튀르키예에서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재선이 됐는데 아마 재선이 됐기 때문에 아마 어떤 형식으로든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미국의 패권에 대한 러시아의 도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동아시아에서는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경쟁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놀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소련방 붕괴되면서 그런 힘이 약화됐는데 이제 우리도 좀 힘이 좀 세지고 했으니까 우리 옛날에 어떤 그 영향력을 되찾아야겠다, 그런 힘을 되찾아야겠다 해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도전한 그런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문화적 차원에서 보는데 이것을 좀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아까 드니프르 강이 남북으로 가로질고 있다면 우크라이나의 그 서쪽은 우크라이나어를 쓰고 종교가 가톨릭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동쪽은 러시아말을 쓰고 러시아 종교를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 종교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가톨릭하고 러시아 종교는 1000년 동안 지금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수장들이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 정도로 철저히 반복을 하는데 냉전이 종식되면서 고르바초프 시대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풀려가지고 정교회 수장하고 로마 가톨릭 교황하고 좀 만난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둘 사이에는 굉장히 반목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런 문화적인 그 차원에서의 그 차이가 이번 전쟁을 유발하는 그런 또 다른 충돌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1년 반이라는 전쟁이 긴 시간을 끌면서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전체주의 혹은 권위주의 국가의 전쟁으로 지금 상황이 변모되고 있다. 성격이 변모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얘기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대변해서 앞서서 나갔을 때 대전의 양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의 패배는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패배고 미국의 패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끔찍한 악몽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쟁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뭐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한반도 남북 관계만 지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태도는 처음부터 우리는 심정적으로 우크라이나에게 같은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러시아 비난과 러시아 철수 요구에 찬성을 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주 전쟁 끝나고 2달도 채 안 돼서 우리 국회에서
화상 연설이죠. 그때는 그 연설을 해가지고 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우크라이나한테 연대를 하겠다는 의사뜻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사회 대러 경제 제재에 동참을 했고, 살상 무기 지원은 우리 자제하고 있지만 인도적 비살상 무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주도의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 그룹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도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동맹국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크라이나 침략할 때 한 부대는 벨라루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국제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을 자격정지 시키는데도 우리나라가 찬성을 했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러시아의 침략 비난 및 철군 요구 동참한 사례들은 유엔 총회에서의 각종 러시아 비난 및 철수 결의안에 우리 정부는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거의 공동 제안, 그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세계 보건기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현지 의료시설 파괴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우리나라는 찬성을 했습니다.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나라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으로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쟁 발발 후 아마 문재인 정권은 공밀했는지 열흘이나 기다렸다가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같이 연대하겠다 하는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데, 동참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침략한 지 일주일도 안 된 2월 28일에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고 국제은행관 통신협회, 그 스위프트라고 얘기했는데 그 결제방에 배제하는 데에 우리나라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위프트 결제망 배제라는 게 뭐냐면, 국제 무역을 하면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달러 베이스로 결제를 합니다, 주로. 근데 그 망에서 러시아를 배제시키니까 러시아가 국제 무역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재정부는 7개 러시아의 주요 은행, 그 자회사들하고의 금융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의 대러 수출 차단을 발표했었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국내 항공사는 3월부터 러시아 항로를 전면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도 그래서 러시아하고는 지금 항공편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년 들어서 전쟁이 1년을 딱 경과한 시점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주 중요한 조치를 취했어요. 그건 뭐냐면, 수출 통제를 위해서 수출 시에 허가를 필요로 하는 그런 품목을 57개에서 무려 798개로 대폭 늘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는 우리가 위에 여러 가지 대러 제재를 했지만 상당히 위헌적이었어요. 그래서 빈틈도 많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물품이 다른 사람들이 제3국을 통해서 러시아로 계속 들어가고 장사하던 사람들은 계속 장사를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그런데 금년 2월 달에 들어가가지고 러시아에 대해서 수출 통제 허가 품목을 대폭 늘렸는데, 이거는 수출 통제를 엄청 강화한 겁니다. 여기는 공작기계, 베어링, 완성차, 석유가스 정제장비, 이런 화학제품,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러시아로 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지금 펴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달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셨는데요. 그 직전에 미 MBC 방송국의 인터뷰에서 상황의 변화가 필요할 때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은 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선 4월 26 미국에서의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규탄하고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고 러시아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1일 그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 시에는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 즉 러시아가 이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16일 날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대통령께서는 직접 그 면담을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지뢰 탐지 제거 장비나 구국 차량 등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G7 정상회의 계기에 그 자리에 참석한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직접 회담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와 국제연대,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중시한다면서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그런 자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뭘 도와주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1천만 달러를 지원했듯이 현금으로 한 1억 달러를 여러 가지 지금 지원했습니다. 다 합쳐서 1억 달러를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인수한 155mm 포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그거를 수십만 벌을 미국에 대여를 했어요.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해주고 뭐 미국에서 만든 걸 우리 쪽에 뒤 같은 걸 다시 준 겁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4일 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뭐라고 했냐면 포탄 수십 발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으로 이송 중이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우리 안보실장은 이거에 대해서 그런 일은 아직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선 우리는 현재 지뢰 탐지나 제거 장비, 그다음에 구급 후송 차량 이런 거를 지금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러시아를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또 물적으로도 지원을 하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작년 3월 7일 한국을 포함한 48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간소화 제도를 중단했는데요. 한국과 러시아는 그동안에 그 비자를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아주 간소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것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비자를 지금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자국 항공기들을 우리의 취항하는 것을 중단시켰고 푸틴은 뭐라 그러냐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럴 경우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이 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내 말씀드린 금년 들어서 우리가 대러 수출 규제를 대폭 확대하니까 아주 러시아가 발끈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매우 실망했다. 한러 관계의 협력은 명백히 훼손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와 같은 비우호적 행동은 양국의 한반도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한국과 러시아의 공조에도 굉장히 반영이 될 것이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핵 문제 해결이나 이런 데 러시아가 우리 입장을 지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드레이 쿨릭 러시아 대사는 뭐라 그러면 한러 양자 관계가 발전하는 추세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더욱이 우리 대통령이 미 MBC 방송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는 데 대해서 크렘린 대변인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전쟁 개입을 의미한다. 그럼 우리 전쟁 당사국으로 치겠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메드베데프 안보의 부의장, 메드베데프는 푸틴 전에 4년 동안 대통령을 했던 사람입니다. 푸틴의 최측근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러시아의 최신 무기들이 북한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볼 때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즉 지금 소련 붕괴되고 러시아는 북한에 무기 공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하고의 관계가 가까웠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제는 북한에 무기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교부도 한반도 상황을 두고 실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쿨립 주한 대사는 30년간 발전하면 한일 관계를 망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러시아와 북한 관계가 어떤가? 북한은 처음부터 러시아를 철저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모든 러시아 비난 결의안에 다 반대를 했어요. 반대하는 나라가 주로 많지도 않아요. 주로 5개 국가인데 시리아, 니카라과, 아까 얘기했던 동맹국 벨라루스 이런 정도 나라하고 같이 러시아를 끝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우크라이나에서도 분리주의에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제일 먼저 승인을 했어요. 그럼 그 나라 승인, 그 러시아가 뭐 요구했겠죠. 그리고서 탄약과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공급은 작년 11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들이 우리 그런 일 없다고 중상모략이라고 펄펄 뛰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미국이 열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다 공개하고 그랬었습니다. 거기에다가는 북한 의용군 부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부 특별 군사작전 지역으로 파견돼서 러시아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는 또 포탄을 대규모로 제공해 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상당 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푸틴 앞 축전을 보내서 얼마 전에 북러 관계가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졌다. 지금 아주 좋은 관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러시아는 아주 굉장히 반기고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의 입장을 배려하겠다 그런 얘기로 작년부터 북한이 그렇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심지어 ICBM을 발사하고 해도 북한 제재하는데 하나도 찬성을 안 하고 북한을 두드려오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어떤 파급 영향을 일으킬 것인가? 안보적으로는 나토를 중심으로 러시아가 유럽이 단절하는 것은 아까 스웨덴과 핀란드의 어떤 나토 가입을 통해서도 잘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유럽은 러시아의 상당한 부분의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번 전쟁을 기회로 유럽이 러시아의 에너지로부터 독립하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많이 보이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가 침략당하는 것을 보고 그동안 유럽의 평화가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무장에 별로 신경을 안 썼던 나라들이 아마 재무장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런데 대표적인 게 독일은 이미 재무장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의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사람들은 우리보다 고통을 굉장히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에너지가 끊기니까 겨울에 불을 제대로 못 떼고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엄청 천장부지로 뛰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많이 받으니까 꼭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런 사람들이 구구 세력을 지지함으로써 여러 군데에서 지금 구구 세력이 더 힘을 얻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국제 질서에서 신냉전이 보다 구조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정치적으로는 이렇고 그런 경제적으로는 미 서방하고 중국 러시아 경제권 간의 디커플링 비동조화 현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근에 이런 뭐 디커플링 얘기가 조금 조정되는 디리스킹 해가지고 조정되는 양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시적 상황의 반영이 아닌가 하고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디커플링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엔의 기능이 완전히 무시가 됐어요. 유엔이라는 거는 국제 질서와 국제 평화를 수호해야 되고 그거를 담보하는 사람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 거부권까지 줬는데 이 안전보장 이사의 가맹국이라는 러시아가 이제 인접국을 침략했으니 이제 믿을 데가 없는 겁니다. 이게 참 그 문제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러시아 비난 결의안을 안전보장 이사에서 하나도 채택을 못했어요. 왜? 러시아가 반대하니까. 거부권을 가지고 반대하니까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유엔의 기능이라는 것이 거의 무력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중국의 대만 침략을 부추길 겁니다. 미국이 패배한다면 미국이 세계 주도권은 급격히 약화되고 세계는 혼돈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자유진영에 속해 있는 우리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강화되는 건 물론 러브 관계 긴밀해지고 북중로 삼각협력 관계도 굉장히 강화될 것입니다. 한러 관계는 뭐 말할 수 없이 악화되겠죠. 그래 한반도에 이번 전쟁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전쟁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을 더 심화시키고 대만 문제에 대한 대립을 더 강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유럽에서의 그런 신냉전이 동북아에서의 신냉전 구조화로 전이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뭐 그런 맥락에서 미국은 사실 한미동맹이나 한일동맹, 그냥 미일동맹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견제를 굉장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의 패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패배를 의미하고 이거는 우리한테 거의 재앙적인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이게 아까 신시대가 펼쳐졌다고 아까 푸틴한테 그렇게 썼듯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편승이 강화되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공조를 강화하면서 과거 냉전 시대의 북중로 삼각협력 관계가 강하게 복원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북중로는 뭐냐? 공산주의 세력의 단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보를 통해서 뭐 대북 제재 뭐 이런 건 물건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무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김정은은 야 이거 핵무기 버리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보다 강하게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국제사회가 북한 핵무기 갖는 거 그거 당연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뭐 자기가 사실은 가져야지 우크라이나 저렇게 당하잖아 이러는데 북핵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북한이 중국 러시아에 의존해가지고 살 길이 생긴다면 뒷배가 든든해진다면 구태여 개혁 개방 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핵폐기 반대도 하는데 왜 하겠습니까? 그건 더 점점 더 요원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한러관계에는 지난 2014년에 크리미아 반도가 러시아에 병합되고 우리는 그걸 반대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러 교역기
그때 한 260억 달러 되는 게 그 이듬해 130억 달러를 완전히 죽어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그 파급 효과라는 거 훨씬 더 클 거예요. 이미 지금 러시아에 있는 나가 있는 우리 대기업들은 몽땅 문을 닫았습니다. 삼성전자 공장, 현대자동차 공장, LG전자 공장 다 문 들어가 있어요. 기아자동차 공장 지금 다 문 닫았어요. 그걸 팔고 나올 수도 없어요. 지금 러시아인들이 자기네 나라에 들어가는 외국 자본들 팔고 나오면 30%를 세금으로 내라고 지금 전쟁 과정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건 뭐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죠. 서로들이 다 잘못된 길을 가니까 이와 같은 파급 효과가 된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어부지리는 얼었죠. 러시아의 수출보다 훨씬 더 많은 큰 방산 수출이라는 K방산이라는 그런 하나의 부수적인 그 이득을 보고 있기는 합니다. 안중관계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했던 그런 양다리 걸치기 더 이상 성립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드렸듯이 중국도 안보 불가분성의 원칙을 지난 4월 21일 글로벌 시큐리티 이니셔티브라는 그런 중국 외교 전략 문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 외교 정책에, 대외 정책에, 안보 정책에 중국이 훨씬 더 강하게 간섭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 통일에는 어떤 함의를 갖게 되는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핵폭이 기대하기 어렵다. 그다음 북한이 자발적으로 개방이나 체제 전환할 그런 가능성도 훨씬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북한 체제가 보다 더 경직되고 지금 체제를 유지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한반도 통일에 러시아는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가져왔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어떤 러시아를 지렛대로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가능성은 이제는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북중러 국방 삼각협력 관계를 강화해가지고 뒷배가 든든해지면 대남 공세를 보다 강화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